와주신 선생님도 몇 분 계신데 하여튼 좋은 가을날 너무 날씨가 좋은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속 강의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탄소 근대사, 한국 근대 140년의 역사를 다는 못 봤지만 일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근대 문명의 사상적 뿌리라는 이름으로 어떤 근대 문명이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세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크게 네 가지 이렇게 시대 부분으로 제가 했었는데 이런 구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었다. 일관된 흐름이. 그게 이제 저는 그거를 초반에는 이때 때는 타적적인 근대화였지만은 나중에는 자력적인 근대화가 됐는데 탄소 근대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우리 근대화 140년을 탄소에 취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걸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 일관된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는 이런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신념이 강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서구 근대 문명의 압박이랄지, 서구 근대성의 압박이랄지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우리의 번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압박, 역사적 숙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3강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슬라이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흐름과 요런 흐름이 지금 충돌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요런 게 필요하다. 탈근대 대전환 이런 게 필요한데 안 되는 거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큰 변화, 사람의 변화, 정부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런 걸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해방 후 한국적 근대성의 특징으로, 결정적인 특징으로 개발주의, 성장주의, 경제주의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우리가 발명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떤 압박 속에서 서구 근대성을 수용하고 서구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살기를 도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게 된 거지,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발명해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뒤에 있는 이런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강 때는 제가 인류의 생태 위기라 해가지고 4가지를 얘기했어요. 기후변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생물다양성 고열화, 산림 폐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국적 지평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 지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걸 추동한 건 뭐였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제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밑에 있었던 거는 근대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번영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의 복리와 번영, 행복을 위해서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그것도 지배도 어떤 한정도 있지 않아요. 마음껏 얼마든지. 근데 이게 16세기의 생각이었냐, 15세기의 생각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왔어요. 근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생각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이라는 거고, 이게 뭔지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근대적 욕망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저는 사실 이제 기후변화 위기, 인류세의 위기, 생태 위기 이런 게 문명적 수준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극복하려면은 서구 근대 문명, 그 기반이 서구 근대성, 이거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막연히 그냥 수용하기 바빴는데, 그거를 성찰하고 또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재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모더니티의 번역이에요. 모더니티는
condition of being modern입니다. 그러니까 모던이라고 하는 상태의 조건, 정신적인 물질적 조건, 이걸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데,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대의 근본적 특성, 모던의 근본적 특성. 그래서 이제 근대의 성격, 성질 해서 그 성을 써가지고 근대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대성의 내용은 뭡니까? 뭐가 근대성이죠? 모더니티죠? 그러면은 좀 어려우니까 사실 그 근대성 연구자들도 많이 논쟁을 하고 어려워해요, 이 주제를. 그러면 좀 더 쉽게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 이게 뭐죠? 지난번에 제가 3공하고 4공하고 얘기하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중충적이고 그러한 건데, 그거를 근대화 이꼴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덕영이라는 사회학자는 그거를 근대화를 산업화로 환원한 거다. 그래서 근대화를 산업화로 환원한 근대를 얘기하면서 환원 근대라고 해서 비판해요. 환원 근대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김덕영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산업화로만 환원할 수 없는 근대화의 여러 가지 어떤 면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근대화가 뭔가요? 뭘 하면 근대화를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지표. 산업화 말고, 그러니까 산업 발전 말고의 다른 식의 발전. 예를 들면 위생의 발전 같은 거. 위생 굉장히 의료가 증진돼서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상태가 좋아지는 거.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런 것도 근대화의 하나의 성격입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발전의 한 가지 측면이에요. 다른 건요? 다른 것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편리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고속교통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란 말은 너무 뭉뚱그렸는데 어떤 게 풍요로움이죠? 삶의 질의 향상. 근데 한편으로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동의 안 되는 게, 삶의 질이 한편으로 향상됐는데 또 한편으로 삶의 질이 안 좋아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표현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만약에 그거를 물질적 부의 향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질적인 부의 향상이다. 그럼 근대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막연히 삶의 질의 향상이라면은 물질이 다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른 것들도 많이 보장해 줘. 저는 사실은 물질보다는 우정, 얼마나 친구 관계 튼튼하냐, 이게 훨씬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부유보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외로워. 친구가 없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데 그 사람보다 가난한데 굉장히 관계가 튼튼해요. 친구 관계가 많어. 그럼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야. 삶의 질이 풍요로운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의견 달리하는데요. 어쨌든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근대화의 지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휘트니 홀이라는 사람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도 이분의 말씀을 이제 전달드린 입장이에요. 하나는 도시화. 도시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가 발달하고요. 유통되고, 상품은 유통되고 서비스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무생분 에너지가 고도하게 사용된다. 이건 뭘까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우리가 썼던 게 나무, 숯, 뭐 이런 거예요. 동물의 동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물을 가지고 우리 이용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등장했어요. 사실은 근데 생물이 변한 건데,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광범위하게 유용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도시로 모이니까 이제 횡단적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시민 집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참여 이런 게 확대되고요. 경제에 참여한다는 건 노동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한 개인의 비종교적 태도 확대. 예전에 자연을 굉장히 신성화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태도가 없어지고, 자연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뭐 유통업체 생산관계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이 만들어지고 관료적으로 조직해 간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지적했고, 그다음에 단일통제 국가체제. 하나의 대부분은 이제 민족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돼 가지고 하죠. 그다음에 게마인샤프트라는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어인데요. 그러니까 저걸 제가 설명 한번 드리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혹시 시골 마을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 분? 우선 선생님 세 분은, 네 분은 저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네 분은 게마인샤프트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상호적 유대관계가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서로 다 알아. 익명이 아니에요. 다 알고 서로 도와줘. 많이 도와줘. 그래서 약간 덜 떨어진 놈이 태어났어. 뭐 엄청 IQ가 낮아. 그런데 걔도 하나의 공동체 멤버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약간 모자라더라도, 약간 언청이라도 괜찮아요. 약간 돌봐줘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한 세계. 근데 그게 한국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전 세계 다야. 전 세계 다. 유럽에서도 있었고. 근데 독일에서 테니아스라는 학자가 자기 전통의 그 게마인샤프트가 붕괴됐다. 그리고 게젠샤프트가 됐다라고 해서 독일에도 있었던 거죠. 그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험했던 그런 것이. 그래서 공동체적인, 이게 이제 농업에 기반합니다. 농업 생산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가 아주 강구하고, 보통은 리 단위에서 그랬죠. 리 단위. 면 리 해서 리 단위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붕괴했다 하면서 휘트니 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사카 시로라는 사람의 이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직접 읽어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소개해드리고요. 또 한 사람을 보면은 앤소니 기드스라는 또 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또 근대의 지표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국민국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거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적 통합.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민족이 통일돼서 이제 국민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산업화. 그다음에 개인성의 발현. 그러니까 점점 개인이 중요해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걸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변화. 출산율, 사망률 감소로 해서 인구가 증가한다. 출산율 늘어나고 사망률 감소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여가와 평등과 이동.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삶의 풍요랑 관련됐죠. 평등도 박탈감 같은 거 생각하면 삶의 풍요랑 관계가 있고요. 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삶의 풍요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퇴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민족주의적 통합만 잠깐 볼게요. 역사를 보면요. 1861년에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독일은 1871년에 통일되고 1860 제국이 만들어지고 1865년에 남북전쟁이랑 미국이란 게 사실상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때 종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패번치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중앙집권국으로 거듭나는 게 1868년 메이지 유신에서 4년 뒤에. 그 다음에 4년 뒤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열리게 되는 건데. 하여튼 요 시기에 보시면은 60년대, 70년대 요 즈음 1863년에 고종이 이제 하거든요. 그 시대. 고종이 막 그 왕이 됐었을 그 시기에 유럽에서도 이때 이제 국민국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아주 뒤처지지 않을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상당히 지연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개혁이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또 많은 걸 동의하면서도 이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동의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 근데 다른 면모를 얘기 안 해요. 과학기술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만 얘기하는데 과학기술에 의한 발전.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과학기술 발전. 이게 연동이 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연동이 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자연을 대상화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그 결과적으로 생태적 위기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약간 축소된다. 이 개인 얘기했지만 인간이 축소되고 약간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랄지 이런 게 계속 위축되고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탈자연화돼. 인간이 이제 자연이 아니야. 자연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근데 인간 있고 자연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이성이 목적화되고 이런 면모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안소니 기자에서. 그래서 존 휘트니 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들어봤는데 제가 약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 식대로 한번 모더니티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모더니티가 뭐다? 서구 모더니티가 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150년의 세계 질서를 설명해 주는 어떤 거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친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약간 지나친 일반화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도식화한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모더니티가 뭐냐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그 모더니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아요. 소위 말하면 지식인 학자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축. 제국적인 성격을 가지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이런 이게 형성이 됐다. 모던 시대. 그래서 하나의 축이 됐다. 그 다음에 국민국가. 이게 형성돼. 민족의 바탕은 국민국가가 다 이렇게 성립이 됐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사회 전체에. 이렇게 보고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요. 요거를 설명하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근데 산업혁명 당시에 항상 화석연료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항상 화석연료 쓰지 화석연료를 안 쓴 자본주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이걸 설명한 다른 용어는 경제 본위의 사회 질서가 됐다. 아주 새로운 경제 권력이 나오고 그 경제 권력이 사회 전체의 권력의 굉장한 중심이 돼요. 새로운 권력 질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고 그다음에 국민국가가 기업과 함께하는 어떤 체제겠죠. 19세기 후반기에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서구 중심, 처음에는 유럽 패권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항상 식민지를 필요로 해요. 여기서 식민지란 그냥 그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식민 국가도 얘기하지만 그냥 황무지 같은 자연.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생태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애매모호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을 식민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보면 공간이 재편된다. 국민국가의 측면에서 국민국가 안에서의 공간이 재편된다. 그런 식으로. 공장이 한 곳에 몰리고요. 도시가 막 생기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마인샤프트가 게질샤프트로 바뀐다. 그러니까 게질샤프트라고 하면은 다 개인들이 도시에 모여가지고 익명으로 살고요. 그리고 서로 횡단해. 서로 평등한 관계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자기가 혼자 생존해야 돼. 계약을 통해서. 기업이든 어떤 식으로 취직을 하든 해서 자기 혼자 생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도시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도시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는 또 각 분야가 전문화되는 그러니까 응집과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원을 많이 하고 사회 구성원을 그다음에 관료제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과학기술은 증기기관의 화석연료를 계속 필요로 하는 증기기관에 제가 지난번에 1강 때 말씀드렸는데 증기기관이 단순히 그냥 교통기관에만 들어가지 않아요. 공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전, 증기기관의 효율성의 발전, 열 에너지를 작업 에너지로 바꾸는 그 기관의 효율성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핵심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증기기관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 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고속교통. 굉장히 편리하죠. 이 증기기관 덕분이죠. 이게 계속 발달해서 다른 걸로 가스터빈 이런 게 나와가지고 비행기도 생기고. 그 다음 또 시간의 통제. 고속교통이랑 관련이 있는데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빨리 간다는 거는 공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빨리 간다. 예전에 6시간 걸렸는데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간다는 거는 그 공간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경험을. 근데 그거는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가능하죠.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표준적 시간과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을 안 지키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예? 출근 시간 지켜야죠. 그 다음에 무슨 기차 시간 놓치신 적 있어요? 이제 놓쳐가지 못하신 적?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느슨했는데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 다음에 직선적 시간과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간다. 그리고 역사는 발전한다, 계속해서. 이게 과거에는 근대가 성립되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축이 근대성, 모더니티의 성격이다. 성격을 말해주는 3가지의 축이다. 3가지 내용물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 써놨잖아요. 파괴적 근대성, 해방적 근대성. 약간 도식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고 한편은 나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나쁜 면부터 말씀드릴게요. 뭐가 파괴적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이 체제가 어디든지 다 가려고 그래요. 최대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셰일가스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냥 하지 않았던 건데 그게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죠. 어떤 제한성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어떤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그 어떤 피해가 누적돼 왔는데, 그 가장 큰 어떤 그 교란이라고 할까 하는 거는 이제 탄소 교란이죠. 탄소 오염. 그래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저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험하셨던 그런 견고한 유대적 관계, 그런 게 파괴돼서, 그리고 그 유대적 관계의 하나의 핵심 원리는 상호 부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럼 훨씬 더 상호 부조력이 강해져서 더 잘 도와주죠. 하여튼 이런 것이 기본이 됐던 사회 질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게만샤프트적인 질서인데, 그 질서에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런 세계에서 살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시로 가죠. 도시로 가서 냉랭한 세계에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어야죠. 취직을 해야죠. 만약에 취직을 못했다, 실직 상태다, 그러면은 삶이 위험할 정도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그게 근대라고 하는 게 이 질서를 녹여낸 질서다. 이걸 녹여내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새로운 견고한 만들어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파괴됐다. 그다음에 최근에 파리바게트 그 공장 노동자 SPC 그룹 그 소식 들으셨어요? 20대인데 그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죠. 이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특정, 이게 노동자 전체를 다 죽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이 축은 뭐냐면요. 노동자는 계약을 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노동자가 일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력은 들어갑니다. 노동자는 자기의 하루치의 생명의 일부를 바꾸는 거죠. 임금하고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연 물질들을, 원료들을 또 갖고 와서 또 그것을 믹스해가지고, 노동자의 생명력과 믹스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은 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가지고 두루루 돌려가지고 상품으로 똑 쏟아내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자본주의 뭐 절대 반대론자여서 이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또 파괴되는 게 요새는요. 이거 말씀드리자면 요새는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떤 기술이 있어. 내가 무슨 보일러 기술이 있어. 근데 보일러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딴 건 아무것도 못해. 딴 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집도 모르고 빨래도 모르고 요리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어떤 도구적인 어떤 한 기술만 획득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축소된 인간. 전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자기의 성숙, 발전 이런 거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연결된 인간. 자연과 항상 내가 연결돼 있다. 내가 우주적인 존재로서 우주와 연결된 상태로 지금 살아간다. 이런 감각을 근대적 세계 이전에는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파괴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항시적으로 자연과 연결돼 있다. 이런 그런 뿌듯함과 행복감 속에서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소수이고 대부분은 굉장히 탈자연화된. 그러니까 그런 영광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자연이 아니야. 인간은 일단 자연이 아니야. 자연은 인간 밖에 있어. 이런 생각. 그게 탈자연화된 인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세기 후반기 들어가지고 소비주의라는 게 미국에서 일종의 발명이 되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소비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회생법으로서 하나 나타난 건데 소비라는 거를 부추겨야 돼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비라는 것을 부추기는 광고 뭐 이런 게 195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소비주의가 하나의 발명된 어떤 거라고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소형 인간이란 거는 뭐 에릭 프롬이 말한 그런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운전하는 차, 내 의복 이게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빼면은 나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이나 그 재산의 표현물로서 내가 표현되는 거지 그거 없이 나는 어려워. 그게 소형 인간이죠.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일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인간형이 많이 파괴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이 곧 작업이 되는 세계. 장인의 작업과 노동자의 노동이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이게 분리돼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노동자의 노동이라는 건 굉장히 비천하고 힘든 게 돼버리고 장인은 많이 소멸되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예술가라고 하는 아트웍이라는 게 따로 어떤 장르로 나와. 해가지고 천재들이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관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좀 해방적인 면모를 좀 볼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이성이 판단 준거가 된다. 세계와 삶에 대한 판단 준거가 된다. 예전에는 신이 그랬죠. 신앙 뭐 이런 게 그랬는데 그다음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그냥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유대 관계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여기 결박돼 가지고 개인이 어떤 자기 개성을 표출하지 못한다던가 그러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한 개인의 자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권리가 강조돼요. 그런데 제가 요 과학기술과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했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었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개인의 권리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로. 개인의 권리랑 자본주의랑은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도대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특히 강조된 게 있어요. 그게 개인의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이 너무 강조되고 사유재산권 보호가 절대시되고 하니까 내가 그럼 제가 하나의 제가 이병철이라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나의 사유재산권은 굉장히 보호가 잘 돼.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어느 만큼? 무한정.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대기업이 막 탄생하고 그리고 생산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대량 생산이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메커니즘인 거예요. 한 그 삼성의 현대의 기업 CEO가 탐욕적이어서 아니고 이 논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윤을 증식하는 논리 자체가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요. 또 하나는 요 개인의 탄생에 약간 이중 면모가 있어요. 한편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강조되는데 이런 관계에서 이게 녹여지면서 개인이 냉혹한 세계에 던져져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실업자가 돼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세계죠. 그래서 노동자가 돼야죠. 그 사람이 뭐 대기업의 홍보실에 취직을 했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지 않든 아니면 육체노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을 해야 돼. 노동자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소비자가 안 되고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시스템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에 그런 마트에 가지 않고 나의 행복을 확보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소비자가 돼야 돼, 무조건. 결박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때는 그러면은, 아니, 안 돼도 됐죠. 막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지금부터 마음만인 사람이 요걸 강조하더라고요. 요런 게 녹아내려가지고 새로운 개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린다.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대성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인권.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고 권리가 있어. 이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신분 질서가 있고 사람 나름이지. 다 신분 질서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거 말고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평등하다 생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치, 법에 의한 통치다.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다. 그다음에 교육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공론장 서로 미디어도 일종의 공론장이죠. 거기서 뭐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디베이트 하기도 하고. 그 옛날식의 공론장의 미디어죠. 지금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거 다 어떤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정치 참여 이런 것도 해방적인 근대성의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에 관한 지식이 탈신성화된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지식이 세속화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과학에 의해서 자연 지식이 획득되고 그게 유통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신성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상의 이익, 의료상의 이익이 증대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해방적인 면모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모더니티, 우리를 압박해온 우리가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어느 정도 변칙적으로나마 수용하게 된 모더니티의 어떤 모습이고 이런 안 좋은 면모와 괜찮은 면모가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면모를 가져오는데 하나의 크게 기여한 게 근대 철학의 자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이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요러한 것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사상, 자유주의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던의 권력 질서가 나왔는데 대공업, 국민국가,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왔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복잡하지만 많지만 요것과 요것만 살펴볼게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좀 하려고 갖고 왔고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요 1, 2번만 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자연관을 볼 텐데 17세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17세기 기계론 철학이라고 봐요. 왜냐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그때가 하나의 기원이고 강력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 이 사람이 이제 17세기 기계론 철학의 어떤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이분의 특징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 근대 대수기의 아버지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야심가라는 거예요. 야심가.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이론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요. 만물에 대한 이론. 전체를 다 설명해 보겠다. 그 다음에 보통의 철학자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그 선배 철학자들을 해석하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해볼게. 위에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시하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중세 철학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내가 직접 해볼게라고 하는데, 아카데미 학자도 아니에요. 학자도 아닌데, 몇 가지 저술을 냈는데, 아카데미 학자들이 좋아해. 굉장히 그 학자들이 다, 사람들이 좋아하길래 자기도 읽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기도 막 감명을 받고 따라가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걸 대체하지 못했던, 그거에 변형된 게 중세 철학인데 17세기엔 그것과 맞지 않는 과학들이 막 나오는, 과학적 발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지적인 프레임과 맞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인 결과물. 그래서 이것과 맞는 거를 내가 해보겠다. 이 근대적인 과학적인 발견이 말해주는 이 세계가 뭐고 인간이 뭐고에 대한 철학을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쳐버리고 나의 철학이 이걸 설명해 준다라고 야심차게 얘기를 하고 그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근대과학의 멘탈리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런 책들이고요.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우라는 선생의 책을 보면은 근대성 전체를 정초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정우 선생님은.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질문과 방법이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의 문제. 그 다음에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만물이 뭐지? 여기 뭐가 있는 거지? 라는 만물의 이런 존재론. 이런 거를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요. 자기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 뚜렷하게 제시된 것만을 내가 판단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식의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다 답을 하는데 요것만 볼게요. 자연관에서 지금 데카르트 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자연관을 보기는 거니까 만물의 이론, 존재 이론, 여기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크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정치적 실체다. 또 하나는 물질적 실체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있는 거, 선생님을 끄떡끄떡하게 하는 거, 그게 레스 코그니탄스예요. 정치적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요 손톱, 손가락, 요 마이크, 이런 거는 레스 엑스탄스다. 두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 엑스텐자는 공간을 점유했다는 거예요. 익스텐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지하는 것. 정치적 실체인데 이게 데카르트는 나 자신의 그 실체고요. 이 정치적 실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걸 다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토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심지어 감각하는 것까지 상상하고 감각하고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이해하고 전부 다 어떤 지적 활동 아니면 지각 활동 전체를 thought라고 하고 그것이 정치적 실체다. 그것의 주체, 그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정치적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양분해가지고
세계는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속합니다. 여기 레스 엑스텐자에 속합니다. 물리계. 근데 이제 요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레스 엑스텐자가 얘의 실제 내용물은 이겁니다. 공간을 정의하는 물질 입자다. 다 물질 입자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물질 입자의 제일 원인, 얘가 나온 제일 원인은 형태, 크기, 배열, 운동이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물질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걸로 토끼든 의자든 사람 신체든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의 원인 이론 4가지 중에서 이 3가지는 다 무시하고 작용인을 뽑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설명한 거예요. 작용인만 의미가 있는 거고, 작용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봐라. 그러면 이런 걸로 설명하면 지금 지금 17세기 과학 발견물을 다, 발견의 성과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로 나누고 요거의 원인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요거의 원인은 뭡니까? 이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요거의 원인은 요런 거래요. 그럼 요거의 원인, 정적 실체의 원인은 뭐예요? 그 기원은. 그래서 그거를 물어봐요. 이 생각의 기원은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3원론이다. 기원까지 얘기해요. 기원은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어디서 나와요? 데카르트에 의하면 신이다. 생각의 원천은. 콘스탄즈의 원천은 신이다. 신이 생각하는 존재. 분명히 뭔가 의심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만은 의심할 수 없어. 분명한 거야.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는. 그런 생각인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잠시만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또 신이 아까 그 물질의 원인 또 얘기했지만, 물질 자체는 그 원인 4가지를 얘기했지만 물질 자체는 신이 또 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신, 공간, 물질, 신 이렇게 3원론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요. 자연관 살펴보면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그건 제작자가 신이다.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거는 기계 부품들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계 부품들 다 조립하면 나무라고 하는 기계가 된다. 그리고 수학으로 파악되는데, 그래서 수학으로 파악 가능한 걸로만 자연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수학을 충분히 발전시키면 자연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자기 조직을 못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유용성, 실용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호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근데 3번만 보자고. 3번만 보면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죠. 왜냐면은 19세기 진화론, 20세기 자기조직하는 생명체론, 미생물에 대한 연구, 21세기의 물질의 이런 성질, 자기지속적 성질, 감형력, 그다음에 활성, 회의적 성격, 이런 지금의 신유물론 철학인데, 이러한 거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의 어떤 과학에 비춰보면 완전히 엉터리죠. 이거는 3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이거를 응용하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고, 응용하면은 우리를 대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미 데카르트의 저작에 이러한 자연 착취 야망이 표현되어 있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야지만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17세기 데카르트 철학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렸는데, 약간 곁다리로, 약간의 보너스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또 영향을 줬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데카르트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생각이에요. 자연 철학 지식은 이용해야 되고, 자연 지식은 창조주의 영광과 인류의 재산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1세인가요? 41세에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내요. 근데 이런 책인데 이게 약간 소설 같은 책이거든요. 이게 과학책이 아니고요. 약간 소설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아틀란티스라는 곳에 가면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벤살렘 섬이라는 곳인데 기독교 유토피아인데 그 안에 그 섬 안에 솔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집이 과학자 공동 연구소인데 솔로몬의 집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로 혜택이 벤살렘 섬에 다 가. 가지고 여기가 굉장한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소설 같은 얘기 써놨어요. 근데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집이 실제로 현실로 구현돼요. 그 뒤로 17세기 이후에 과학협회가 막 만들어요. 학회 같은 게. 그래서 이 독일에부터 맨 먼저 만들어집니다. 독일에 1652년 영국의 왕립협회, 그다음 파리, 베를린, 러시아 이렇게 발전되는데요. 이런 게 그 베이컨의 그러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돼서 이들이 굉장한 그 근대 발전에, 근대의 구축, 형성에 굉장한 힘을, 뒷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유럽이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그 세계적 주축이고 미국이 그럴 수 있던 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PCC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것 솔로몬의 집의 하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교 모임 통해서도 이런 살롱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서로 얘기를 하고요. 또 과학자들의 서신 교환막 서로 서신 교환해가지고 계속 신정보를 주고받아요. 요즘에 페이스북처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 퇴계 위황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평생 동안 몇 통의 서신을 친구분이나 그 제자들하고 주고받은지 아세요? 한 1000여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여 통. 그러니까 서신을 주고받는 게 엄청난 행복이었고 어떤 그거예요. 그 제자와 스승과의 소통 방식. 근데 여기는 서로 그 이제 비슷한 동료들끼리 이거를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과학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면은 마랭 메르센이라는 사람이 데카르트, 갈릴레이 등의 연구를 계속 전 유럽 열람망에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베이컨이 가상으로 만든 솔로몬의 집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일어났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유럽 과학이 딴 지역의 과학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네, 지금 시간 좀 초월하는데 계속 해볼게요. 18세기 계몽주의도 잠깐만 볼게요. 핵심만 지적하면요. 여기 복잡하게 면모가 있지만 17세기 기계론 철학을 대체로 수용한 흐름이다. 계몽주의가.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걸 아주 목적화하는데 절대화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과 삶을 위한 최적의 통로다.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은 이성적 법칙이 관철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과학 방법을 적용해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게 가능하고 그것이 인간의 요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해방적 결과, 여러 가지를 무지 상태에서 알의 상태로 이동하게 해준 아주 귀한 흐름인 거죠. 귀한 흐름.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맹신해서 어떤 퇴보적인 결과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양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19세기의 열악한 이론과 발전과 산업 생산 향상에 대한 건데, 제가 아까 그 증기기관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들어갔다 했잖아요. 종장 기계에 들어가고 이런 증기선, 기차, 자동차, 화력발전기 등에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19세기 물리학, 여기서 이제 19세기 엔트로피 법칙을 비롯해서 19세기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는데, 그거 이제 그 에너지 이론, 여러 가지 법칙에 관한 이론인데 이런 게 발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장에서 이게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근데 이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자연관이 만들어지는데, 19세기에 열역학 이론의 자연관을 잠깐만 보면 마이어 같은 사람은 자연이 에너지의 장이다. 맥스웰은 자연은 전자기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헬름홀츠는 자연은 거대한 에너지 창고다. 그리고 인간의 힘 향상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헬름홀츠랑 클라우시우스는 자연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클라우시우스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켈빈은 자연 안에 기계적 에너지가 점진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의 설명에는 어떤 열기관에 사용되는 여론 연소, 화석연료 연소가 필요하고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가정되고요. 어떻게 작업 에너지를 작업 잠재력 어떤 계 안에서 열 에너지를 변형시켜서 작업의 에너지로 어떻게 최대한 효율을 할 거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면 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과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 20세기 되면 이 문제가 이제 도래돼가지고 많은 일부 학자들이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헤겔도 보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정신과 자연을 나눠서 자연을 쟁취와 극복, 통제 대상 이렇게 보고요. 헤겔이 말한 근대에도 보면 정신의 빛이 법, 국가의 합리성에 구현된 세계이고, 그리고 그게 유럽의 세계고, 광명, 청결, 풍요의 세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그리스도 교인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린 화이트라는 분에 따르면은 인간과 자연의 이원을 확립한 게 바로 기독교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행위가 곧 신의 의지로까지도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의 자연관이라고 하는 게,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하나 빠뜨렸는데, 그리스도교랑 17세기 기결혼 철학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이게 이원적으로 봅니다. 정신, 이성, 인간 주체는 따로 있고 자연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식의 이해도 그렇습니다. 18세기로 계속 솔로몬의 집 이런 게 뭐 현실로 구현되면서 이성이 굉장히 18세기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이성이 목적화되고 감정이 부속화되고 효율성 정지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요. 나중에 19세기가 되면은 단순히 자연이 이런 게 아니라 지배와 소유의 대상, 적극적인 지배와 소유의 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에 증기가 혁명이 있었고, 자본회사라는 게 19세기 계속해서 창립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성의 형태인 산업자본주의 경제의 자기 팽창, 자본회사의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팽창이라고 또 볼 수 있다. 그다음 진화론이라는 게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적인 질서가 구축됐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이 정도 이해, 활용, 응용 대상이었는데, 18세기에는 비이성적인 것이 이성에 의해서, 자연은 비이성적인 것인데 이성에 의해서 신화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식으로 자연이 이해되고요. 19세기 되면 에너지 창고다. 인간을 위해서 마련된 에너지 창고다.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생존성이 꼭 필요한 지배와 소유의 대상이다. 상품의 원료가 되고요. 자원의 매장소가 되고 잠재적 재산이 되고, 이게 이제 자연이 단순히 이런 거에서 이렇게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의미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19세기. 하여튼 이러한 근대 전체에 이제 이런 게 20세기는 안 그러나 20세기도 그렇죠. 이게 19세기 성립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근대 전체에 이런 자연관 자체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관도 좀 이상합니다. 이성적 인간이 있고 비이성적 인간이 따로 있어. 그 밑에는 비인간 생물종이 있고요. 그 밑에는 비인간 비생물. 토끼는 암석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이렇게 위계적으로 보는. 그래서 인간은, 특히 이성적 인간은 매우 특별한 종이고, 이성적 주체가 비이성적 객체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 논리고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거대한 사실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러한 이론의 이제 근대적 버전이고요. 요 비퐁이라는 사람의 자연사라는 책을 보면은 요거를 자기 시대 18세기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회가 자연과는 다른 거다. 이런 식의 생각.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따르면요, 이거는 자연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인간 사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건 자연이 아닌 거죠. 이것도 자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에 따르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따로 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다. 자연이라는 것은 저기 따로 있다. 이 바깥에 모두에 따로 있다. 또 산에 가면 자연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배 대상이고 한편으로는 신성한 자연. 이 19세기의 낭만주의 흐름은 이거를 이제 19세기의 게만샤프트, 게젤샤프트로 변하는 거대한 사회 전환 속에서 이게 너무 싫어 해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 낭만주의인데, 걔네들은 이런 자연을 아주 신성하게 하고 숭배하죠. 근데 여전히 인간 밖에 어떤 자연이 있다는 생각과 연결돼 있어요. 그 생각이. 낭만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잠깐 쉬기 전에 헌법과 법률만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서구 근대성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구 애들이 어떻게 근대적 시각에서 자연을 봤는지를 대충 살펴봤는데, 그럼 그런 관점이 한국의 헌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한국의 헌법과 법에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잠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상당히 그런 게 치문이 일어났다고 봐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치문 들어왔다. 일정하게. 전문가 총괄을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서술됐고,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전무하다. 가장 중요한 맨 앞에 있는 전문하고 총괄에서 5조가 돼야지만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34조까지는 다 다른 거예요. 뭐 국민은 뭐 어쩌고 저쩌고 권리가 있으면 어쩌고 쭉 나오고 35조가 돼야지 자연이 나오는데, 권리가 먼저 나와요. 권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왜 권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오고, 저는 자연이 꼭 환경인가? 묻고 싶고, 국가 국민은 도대체 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려면요, 환경이 뭐고 자연이 뭐고 이게 뭐다,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라는 어떤 언명이 있어야 돼, 반드시. 다른 국가들의 헌법을 보면 그런 게 언명이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의 삶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명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없는데도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 보면요, 3조의 1항,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보존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된다. 2항, 국토의 이용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보존이. 4항,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용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자산이란 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반도 남쪽의 자연, 우리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의 자연은 한국에는 자산인가요? 지구가 인류 건가요? 근데 근대식 사고방식에서는 자산이죠. 근대식 사고방식. 이 맞죠? 근대식 사고방식은 지구는 인류의 자산인 거예요.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에 의하면 자산이 맞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우리는 잠깐 온 거 아닌가? 잠깐 살다 가잖아요. 인류가 지구 46억 역사상 인류가 출현한 게 언제입니까? 45억 년에 출현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4억 년에 출현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3억 년에 출현했다 해도 그냥 그럴싸한데, 한참 뒤에 1억 년 전에 출현한 것도 아니고요. 15만 년 전, 12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한라산이 훨씬 먼저 생겼죠. 그 다음 나중에 한라산이었는데 한라산이 한국인 거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서청 군산의 갯벌. 물론 서청 군산의 갯벌은 한국의 영토가 맞고 한국의 영토로서 지켜야 됩니다. 네? 그건 맞아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왔을 때 반드시 침략으로 또 막아야 되는 한국의 소중한 영토죠. 그런데 그건 한 면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여기는 또 한국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잠깐 왔기 때문에
또 그 여기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든 그걸 계속 물려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지 않나.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시라고 10분 쉬었다가 네, 3시 2분인데요. 3시 한 12분까지 선생님들 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제가 앞부분에는 자연관, 근대 자연관의 중심을 두면서 근대성 말씀드렸고 자연관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는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 해방적 근대성이 어떤 기초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는 좀 이따 하겠지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심층적으로는 못 살펴봐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준비한 거는 로크와 밀입니다. 홉스는 자유주의 사상가가 아니고요. 로크의 어떤 기저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걸 가졌고 자유주의 사상가 로크와 밀이죠.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인데 홉스는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홉스는 로크랑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그 연대기를 한번 보시면요.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게 이분 삶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51년 뒤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을 겪은 거죠. 그래서 영국 내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정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의 내전이었고 요 내전을 경험하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끝난 때쯤 발표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의 어떤 생각이 있었고 그것과 연관돼서 로크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뒤에 이제 이 책이 양쪽에 다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이 뒤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명예혁명 연구 이런 게 일어나고 권리장전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사회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선진적이죠. 의회가 성립된 것이 1689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영국의 총리 49일 만에 사임한 그 뉴스 들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의회의 문화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여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선진적인 일이 일어나죠. 권력이 의회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벌어지고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회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건데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전쟁 상태고 이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굉장히 이거 그 구슬프고 서글프고 험악한 거다. 이게 비참한 거다라고 하면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공통 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입장의 책을 낸 거예요. 리바이어던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 리바이어던 공통 권력, 절대 권력. 근데 국가하면서 정부입니다. 이것을 꼭 만들어야지 요 만인간 전쟁, 요 영국이 내전에서 봤던 그러한 거기서 체험했었던 그런 어떤 야만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 계약의 형태로서 이런 걸 꼭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군주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의회파에서는 이거 집단이라고 했네 해서 좋아하고 왕당파에서는 리바이어는 당연히 왕이 중심이 돼야지 이래서 서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이자 공통 권력인 이 리바이어던은 이런 의무가 있다. 사회 구성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 반드시 절대 권력에서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단 이것에 실패하지 않는 절대 권력이 유지돼야 된다. 이게 뭐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 절대 권력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회 계약의 어떤 그 논리를 그 리바이어던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를 로크가 가져와서 비슷하게 씁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1689년 그 권력이 의회로 넘어갔을 당시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 변화 시기에 살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데 아까 그 근대성의 아버지가 데카르트인 것처럼 이 사람 자유주의 아버지라 생각하는데 사회 계약론으로 많은 영향을 뒤에 줬고요. 경험주의 철학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의회제도 확립에 이때의 의회제도 확립에 기여를 했다. 뭘로? 저술로. 특히 두 번째 1979년에 정부에 대한 두 편의 논문 통치론이나 번역되는데 요것이 요 10년 뒤에 권리장전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의회 권력이 영국에서 굉장한 힘을 갖게 되고 의회에서의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이런 것에 그 어떤 베이스가 됐던 게 저 책이고 로크였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계몽주의 사상가들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1776년인가요? 그때의 독립혁명의 국부들, 파운딩 파더스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영향을 줬다. 그다음에 자연철학자들,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뉴턴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사람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그 정치 사상을 보면은 아까 그 홉스와는 다르게 이게 어떤 만인의 야만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자연 상태는 개인이 자유를 향유하고 평등하게 서로 하는데 다만 충돌할 뿐이다. 그런데 충돌이 문제다. 개인 간의 자유의 충돌.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제 국가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지. 아까 리바이어던과 유사한 뭔가가 만들어야지만 사회가 안정된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익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 권력은 개인들의 신탁이다. 위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서로 자유가 충돌하니까 이걸 만들어내요. 그걸 잠시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해. 그런 이론인 거야. 이론. 그런 이론을 이제 17세기 후반기에 이 사람이 쓴 거고요. 그리고 이 권력의 중심은 의회여야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의원이잖아요. 시민의 대표. 그러니까 의원이 힘을 갖는다는 건 시민이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곧 자기 대표가 가서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인은 이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이익을 취해야 돼. 일정한 자유는 또 포기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일정하게 포기해야 된다. 이걸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권리.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life, health, liberty, property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명, 건강, 자유, 사유재산 이 네 가지만은 이 사회계약 관계에서도 이 사회계약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사상의 하나의 핵심적인 문구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해를 가하지 않는다. 해로부터 남을 보호한다. 가해자를 처벌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냈고요.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은 미국 독립혁명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새로 만들 때 이 사상을 갖다다 씁니다. 로크 사상을 갖다다 쓰는 거죠. 좀 더 이제 문장으로 보면은 정부의 법치는 사회 공공이익을 개인들의 권리 총합으로서 공공이익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보장된다. 개인들의 권리 총합 요거를 보장할 때만 법치가 의미가 있다. 법 권력은 그러면 이걸 보장 못하면 무너져도 상관없다. 만약에 정부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정부는 불법 권력에 대해서 적법성이 소멸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회수 가능하다. 그러면 누가 이걸 판단해요? 이 정부가 공공이익을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맞아요. 그런 일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피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누가 판단하냐? 피플이라고 했어요. 그걸 뭐 옛날식으로 하면 인민이고 요즘식으로 하면 사람들 민중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플이 합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회개혁으로 정부 교체가 가능하다. 언제? 자기들의 권리의 총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사상, 대혁명의 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처형하는 것도 되죠. 프랑스 이때 그 왕이 처형되잖아요. 영국은 더 일찍 처형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왕을 처형한 역사가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프랑스에서 우리는 프랑스만 알고 있는데 영국은 더 일찍 그 전에 왕을 죽인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의회 권력이 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 그리고 또 로크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저거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저 17세기 후반기 사상치고는. 근데 또 이렇게 이것도 급진적이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어떤 계약을 하는 거는 자신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단이 법이다. 그러니까 사회와 법이 존재하는 거는 개인의 재산, 소유물 향유, 개인의 자유의 어떤 한 가지 핵심인, 결정적인 핵심인 재산 향유, 소유물 향유라는 목적을 위해서다. 이렇게. 그리고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고 어느 누구도 자기 동의 없이 타인의 정치 권리에 종식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가버드 되는 상태, 피지배된 상태라는 거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 이런 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또 좀 건너뛰어 가지고 밀로 가볼게요. 19세기로 가볼게요. 이 사람은 빅토리아 왕조 아시죠? 그 19세기에 굉장히 부흥했던,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때 시대고요. 앞선 시간에 말했던 그런 그 19세기의 화석연료 자본주의가 팽창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요런 게 부상하고 발전했던 그런 시기고, 그다음에 의회제도가 또 동시에 발전했던, 약간 이런 면과 이런 면이 같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 특징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징을 제가 밀도 소개를 안 하고 홉스 소개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 재밌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학위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때 한 17세부터 53세까지 아빠 회사에 가서 일해요. 아빠랑 같이 동인도 회사에 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52세 지나가지고 나중에 50대 넘어서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런던시 하원의원, 국회의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술 활동 계속하고. 이 사람 학위가 없어. 공부를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1번 공부하기 싫어서. 2번 공부에 재미가 없어서. 3번 그다지 흥미를 못 느껴서. 4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맞습니다. 4번입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아버지가 그 제임스 밀인가 한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가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 어렸을 때부터 고전음악 읽고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고급 교육을 10대 초반에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가냐고 대학을. 야 바로 일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어떤 석학의 대부가 되고 이랬던 거는 좋은 저술을 남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좋은 저술들을 계속 40대, 50대, 60대에 남겼어요. 마지막 저술 이런 거 보면은 후반기 저술 보면 여성의 종속이라고 해서 여성 해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 계보들을 보면은 자유주의의 존 로크라는 사람 봤죠? 홉스는 자유주의 사상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펼치고요. 또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영감을 주는 사람이 제레미 벤담, 아버지 친구,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잠깐만 맛배기로 그냥 그 곁다리로 잠깐 보면은 이 사상은 이런 거예요. 1번 행동의 옳고 그름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의 결과가 알려준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제거이다. 세 번째는 최대 다수의 행복 증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행복 증대가 공공의 선이다. 뭐 이러한 그 사상인데요. 그래서 요 2번 고통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행복을 증진하는 거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고, 그것이 어떤 발전이고 번영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리주의적 사상가거든요.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주 저작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거를 이 공리주의 사상에서 갖고 옵니다. 실제로도 이때도 제레미 벤담도 굉장히 그 동물권 운동 이런 거 했어요. 그때 당시에. 벤담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고요.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공리주의 흐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전체의 행복의 총합이 공공선이다. 행복의 총합이 증대되는 게 공공선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GDP가 GDP 총계가 올라가면은 그게 공공선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연결돼 있죠, 사실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좀 복잡한 면모를 보입니다. 어쨌든 양쪽의 흐름을 다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사람이 또 얘기를 문장으로 또 살펴보면은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이죠. 타인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걔는 책임이 없다. 타인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가 사회적 처벌이나 법적 처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질 경우에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야, 이게 좀,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놀랬어요. 우리는 다 법적 처벌로만 환원시키잖아요. 규결시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회적 처벌이라는 게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다 맡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누구죠? 그 양측에서 이거 가처분 신청 해가지고 거기 법원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막 하잖아요. 법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적 처벌이라는 게 따로 있다. 사회적 처벌. 그래서 알아서 내가 사임하고 이런 것도 사실 사회적 처벌인 거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 아닌데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사회가 저건 용납이 안 돼요 하면은 사임을 한다든가 일종의 사회적 처벌의 압력에 굴복하는 거죠. 사회적 처벌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놀라운 문장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인의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 근데 만인, 노예나 여성 이런 거, 흑인, 아동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의 의견들이 충돌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의 장, 토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게 보장돼야 된다.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표현이 존중돼야 된다. 이 D라는 의견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질적이야. 동의하기 힘든 어떤 굉장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의견이야. 굉장히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의견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개새끼, 소새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표현의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의 방법에서 그 댓글 폭력 이런 거 저는 반드시 그냥 바로 삭제해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그 폭력적인 언어나 무슨 욕이라는 바로 삭제해버려야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용인되기도 하고 막 해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이런 원칙을 저술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됐을 때 시민사회가 잘 건강해져서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자유주의의 양면성을 좀 지금 세 분을 살펴봤죠. 근데 두 분이 자유주의 사상가인데 좀 짧게 봤는데 정리해가지고 양면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서 좋은 면이 있어요. 만인 평등하고요. 보편 인권 사상이 세계 확대되는 데 기여했고 법치제도, 대의제도, 의회제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리 확대를 투쟁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흐름 속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혁명이랄지 독립혁명이랄지 프랑스 대혁명 여기 다 영향을 끼쳤고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 참정권이 이제 생겨나고 아동의 권리가 생겨나고 이런 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떤
로크의 사상이나 미래 사상이 이런 거에 기여를 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사유재 사건, 이게 너무 절대 보장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특히 로크의 사상이 그러는데 밀보다는 로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기업의 지배력이 공고화되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한편으로 또 그 밑사상이 됐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노동자의 생명이나 지구가 파괴되거나 그 개인이 새로운 구속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가 되거나 소비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을 절대 확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결박 상태로 가야 되는데 구속 상태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인 원칙적으로는 평등인데 이게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불평등이에요. 말로만 평등이고 실제적인 불평등. 이런 양면이 있다. 자유주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그 왼쪽의 흐름에서 어떻게 그 권리 증진의 측면에서 로크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네 가지가 그 절대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에 들어가고요. 그게 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들어가고 유엔 세계인권선언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토마스 베리라고, 이 사람은 인간의 권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구의 권리, 자연의 권리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인데 거기도 들어가요. 그 1, 2, 3, 4, 5번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로크가 기준점을 만들어줬다. 로크가 중시한 그 인간의 권리인데, 이 제퍼슨이 자기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고요. 생명 건강 하나 묶어서 생명이라고 자유하고 사유주의 자산을 바꿉니다. 행복의 축으로. 좀 더 약간 보편성을 자아내는 문구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꿨고 유엔 인권선언을 보면은 생명권, 자유안전권, 재산소유권 요게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크 사상이 이 사람이 기준을 만들었는데 17세기 후반기에 그것도 계속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스 베리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 예를 들면 산이라고 합시다. 여기 무슨 그냥 제가 팔공산이 떠올랐어요. 대구에. 팔공산이라고 합시다. 팔공산의 권리를, 존재할 권리, 어떤 장소에서 계속 존속할 권리, 그 다음에 지구 공동체 과정 안에서 팔공산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권리, 자기 어떤 생태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제퍼슨, 뭐 존재한다, 생명, 그 다음에 존속한다, 제약 없이 살아간다, 제약 없이 존속한다, 그 다음에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 자기 행복, 생태계가 어떤 특정한 산이 자기만의 생태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이런 걸로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010년에 세계 지구권리 선언에, 이 사람은 남아공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또 이렇게 반영되고요. 그 원류를 가면 요 통치론이라고 나오는 요 사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권익을 증진하는데 그 기여를 했다, 자유주의가 보이고, 로크, 제퍼슨, 밀, 인권선언 나오고 토마스 베리, 컬리넌 뭐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관이 굉장히 그 사유재산 사상의 어떤 근본적인 기초를 이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공유 상태인데 노동을 통해서 공유 상태로부터 해방돼. 어떤 자연물이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사유 상태로 사유 재산이 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노동으로 인해 무언가 첨가된 자연, 가공된 자연. 그래서 이게 사유 재산이 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팔공산에 가가지고 도토리를 만났는데 거기는 도토리는 공유 상태의 자연물이야. 그런데 내가 내 허리를 굽혀. 손의 근육, 허리 근육을 다 사용해서 집어 해가지고 담어. 이런 건 나의 노동이란 거야. 내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나의 노동의 결과물로서 어떤 무게 재료로 이렇게 담겨져 와가지고 쓰였어요. 이거는 나의 사회재산이다. 왜냐하면 노동이 첨가됐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유물이 사회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펼쳤는데요. 당시에 이 이론이 발행하던 영국의 상인 계급이나 중산층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고 환영을 받았다고 하고 아메리카 식민지에 개척한 유럽인들이 또 굉장히 여기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또 보면요. 이정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크 정치 철학의 이런 경향이 영국 중산층에 유리했다. 왜냐하면 사회재산 절대시함이란 위쪽으로는 경제적 탈취를 부정하는 거고 이건 이제 기존의 세습 권력입니다. 귀족들 이런 거. 아래로는 하층민들의 무력 도발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크의 저작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성경이 된 것은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절대시가 로크 사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을 했던 유럽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소유지가 없는 황무지인데 빼앗은 땅을 이주 정착민들이 분배해준 아메리카에 이 황무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노동으로 소유권이 등장한다. 만약에 그것을 황무지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노동으로 자기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생각이 노동으로 소유권이 등장한다는 생각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곳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또 자라 바겐크네이트가 또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19세기에 미국 대법원이 소유권 제한 법률들이 소유권자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판사들의 견해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거됐다. 19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제한 법률들이 제거됐다는 소유권은 계속 더 많이 보장하는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패트릭 디는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팽창과 자유주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논리는 국가의 무제한적 팽창, 시장의 무제한적 팽창을 요구한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자기의 사적 소유권, 사적 이익을 무한하게 축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무제한적 팽창이 된다. 그 팽창을 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대한 국가적 구조물과 세계화된 경제는 세계 전체를 그 하나의 그 무대로 삼는 경제는 융합해서 개인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처음에 자기를 개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호출된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개인들이 압도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팽창의 어떤 근본 원리가 돼가지고 개인이 어떤 무력화되는 개인의 자유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실제의 불평등이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민주주의만 그래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는 성취한 게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트릭 디넌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정권에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형식들을 계속 해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해체하려고 하는 사회적 형식들이 있는데 얘는 계속 이걸 해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계속해서 분절된 자아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걸 파괴하면서 각자의 개인들, 각자가 각자 도생해야 되고 각자 노동계약을 하거나 소비를 해가지고 자기의 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냉혹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단절된 개인들을 필요로 하고 양산해내는 게 자유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건 그런 개인들이 아니라 결합된 개인들.
두터운 공동체들에서 발언하는 공동의 사회적 실천들, 행동들, 광범위한 사회적 형식들 이런 게 없이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충돌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풍요롭게 하자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알겠는데 대중은 알겠는데 민주주의에는 광범한 사회적 형식들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개인들이 연대 속에서 유대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것, 그게 뭐든 어떤 소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정하게 개인을 구속하면서 또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전체의 자유를 생각하는 면서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그 전체 압력 속에서 자기 자유를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자유, 사회적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사회적 자유가 구현되고 입증되고 연마된 장이다. 그리고 시민적 미덕이 형성되고 확인되고 공유되는 장이다. 이런 것이 강해야지 민주주의가 사실은 꼽힐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 겨울에 이게 됐죠. 개인들이 연대 속에서 형성이 됐죠. 촛불 집회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실천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코멘트하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 책이. 이클립스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개기일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일식 뭐 이런 건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그 문장이 좋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개개의 존재의 영역을 수단의 장으로 완전히 변형시키는 행위는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주체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바로 그렇게 근대 산업주의 사회는 그 사회 자체의 허무주의적인 면모를 지닌다. 주체를 높이는 주체화가 그 주체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주체가 굉장히 좋아져.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주체로서 높아져. 가지고 정말 주체다운 주체가 돼. 그런데 그런 과정이 주체를 파멸시킨다.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세계의 나머지들이 처한 운명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대화 프로젝트로서 계속해서 자신을 해방시키죠. 자연력으로부터 해방시키죠. 그래서 기술력으로도 해방시키고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서 해방시켜요. 많은 복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피지배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걔네들의 운명을 공유해. 그게 뭐냐면 자기도 어떤 지배 상태, 피지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각 주체는 인간, 비인간 할 것 없이 외부 자연에 대한 정복에 참여한다. 이 근대 프로젝트에, 근대 산업주의 사회에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각 주체는 외부 자연에 대한 정복에 참여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안의 자연도 정복한다. 그러니까 탈자연화 된다는 거죠, 인간. 자기는 자연이 아니야. 자기 안에 어떤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은 자기 안의 자연과 멀어진다는 거고 자기 안의 자연에서 소외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자기 파괴적인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안의 자연 그리고 자기와 자연과의 연결감, 자기 안의 자연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게 개인의 행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러한 얘기도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좀 어두운 면을 여러 가지 봤는데 어두운 면을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봤던. 그리고 자유주의의 어떤 해방적 면모가 있는데 일종의 어떤 특정한 사회주의 생활을 절대시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무한팽창 이런 일이 벌어졌고 새로운 경제 권력이 비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과다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그래서 인류세가 도래했다. 그리고 일국 내 그다음에 불평등, 그다음에 제국과 식민지 내 불평등, 이런 불평등 현상이 또 강화됐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탄생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이 자유로운 개인의 다른 얼굴은 새롭게 구속된 얼굴이다. 그 개인이다. 그 얼굴의 이면이 그런 거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방어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앞 시간부터 이제 근대성이 뭐냐, 모더니티가 뭐냐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대식의 자연관, 인간관,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의 번영 질서, 이런 거를 좀 산업 자체를 지향하자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번영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이 사상 중에서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건 충분히 계승해야 된다. 계속 계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요거는 계승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계속 보존하는 거니까.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면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이거죠. 이걸 극복해내는 거, 지향해내는 거. 이게 어렵죠. 출발점은 그럼 탈근대적인 자연관이 뭐고 탈근대적인 인간관이 뭐냐, 번영관이 뭐냐,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게 출발점이다. 새로운 상상계, 새로운 비전, 사회 비전,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유대관계, 아까 유대관계가 찢겨서 그게 다 해체돼가지고 어떤 냉혹한 시장에 내던져진 개인이 탄생했다 했잖아요. 그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대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유대관계, 새로운 친족관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인간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새로운 유대관계, 친족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간의 친족관계나 유대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외, 비인간 어떤 물질, 데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물질, 비인간 물질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까지 모색하고 구축해내고 그런 걸 생각하는 새로운 인간, 이런 게 요청되지 않는가. 좀 깊이 있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약간 깊이 있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기본 가닥은 살펴봤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선생님 잘 지켜주셔가지고.